시청자 여러분,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간에 평안하시옵고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이 정초여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곳에 오니까 뭔가 예전에 외갓댁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들면서 푸근도 하고 또 기분이 색다르네요. 진실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이곳이 또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기도 하고 매일 보는 풍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리니까 색다르지만 마음은 또 편안합니다. 사실 이곳이 수백 년 전에 제주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인 거잖아요. 네. 이곳에 살았던 제주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지 꼬닥꼬닥 걸어서 스페셜 제주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지난 방송을 정리해 볼까 하거든요. 오, 궁금해요. 제주 사람? 조선시대에 종기치료 그리고 치통치료에 탁월해서 한양까지 왕진을 갔던 제주 의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 이거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대장금? 대장금에서 장하고 금자 들어가요. 네. 아. 장덕과 귀금 혹시 기억나요? 와, 알아요. 장덕과 기금, 치통 치료하고 그리고 임금님도 치료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양까지 왕진을 다녔던 제주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왕들의 경우에는 가장 힘들었던 게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예, 종기가 어떤 질병인데요? 뭐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히 뼈다락진 아니고 이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약간 깊은 곳에 있는 염증과 농을 동반하는 질환이거든요. 제주에 종기 치료에 뛰어난 명의가 있었어요. 좌자이라고 하는 의사였는데요. 생각에 취해 있다 숟가락에 밥을 떨어뜨린 좌자이. 떨어진 밥 한 덩이를 줍다가 문득 처방이 떠오릅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밥알을 뭉쳐 동그랗게 환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묻히는데요. 오랜 시간 투병으로 기력을 잃은 왕비. 즉시 벌겋게 부어오른 종기 주변을 초백판으로 꾹꾹 문질러 바르자 잠시 후 드디어 종기의 구름이 터졌습니다. 감기나 예. 종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약초를 바르거나 먹거나 해서 치료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도 분명 치통, 예. 치아 쪽이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치과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치통은 임금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데요. 조선의 임금 중 성종, 중종, 광해군, 현종 등은 특히 치통을 호되게 앓았다고 합니다. 1400년대 후반 제주에 살았던 장덕은 한양에 있는 사대부 사이에서도 이름난 치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보게 장덕이 예, 한양 갈 채비를 좀 하게나. 예? 한양을요? 그렇다네. 자네의 치통을 구안하는 의술이 한양에까지 알려져. 내 버석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네를 급히 찾고 있다네. 예, 알겠사옵니다. 어? 귀금아, 네. 어서 한양 갈 차비를 하도록 하여라. 의사와 수간호사 약간 예. 그런. 그런 알겠습니다.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네. 이미 한양까지 알려져 있는 장덕의 의술 때문에 장덕은 한양까지 출장 진료를 떠나는 일도 잦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은 성현의 용제 총화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이제 장덕이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요. 어.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전문 이제 치과 의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치과 의사를 막 구합니다. 한데 없었어요. 그러던 중 다행히 제주에 좀 전에 보셨죠? 귀금이가 있었잖아요. 아, 그 옆에 도와줬던? 네, 네. 장덕이에게 계속 그 심부림을 하면서 그 기술을 보고 익힌 귀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금이가 조정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후 장덕의 의술을 전수받은 귀금은 궁궐로 들어와 의녀가 됩니다. 귀금은 치통은 물론 귀 관련 질환이나 콧구멍에 난 부스럼인 비창, 안질 등을 잘 치료해 이름을 날렸는데요. 하지만 그 기술이 쉽게 전수되진 못했습니다. 귀금이가 거기에 갔는데 조정에서는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귀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치료할 의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금이를 막 다그치죠. 빨리 어린 의녀들에게 너의 기술을 빨리 전수해라. 우리가
의라고도 하고 의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의라는 거는 이제 질병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요거는 어느 순간 확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술이라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수연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제주는 변방의 섬이었지만 또 이슬만큼은 다른 데 못지않게 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떠다니는 저 종이배를 보니까 멀미도나고 되게 힘드네요. 예전에 배들은 이렇게 동력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과 물때를 잘 알고 조류를 잘 타야만 배가 무사히 다닐 수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맞거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마구마구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폭풍 같은 걸 만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표류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 표류로 베트남에 간 선비가 있었거든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 조선시대 때 베트남 여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제주인들의 표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근데 잠깐만요. 저거 그냥 뒀다가는 표류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분이 김대황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진무라고 하는 벼슬을 했어요. 제주 진무. 진무는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하급 무관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러면 베트남을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진상마를 운반하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제주는 섬이니까 그때는 또 바닷길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맞습니다. 바닷길을 잘 알아야 할 텐데 맞습니다. 네. 아니 노도 없고 네네. 돛도 없고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베트남까지 갈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의 영향 때문인가요? 네, 그건 해류의 영향 때문입니다. 해류. 맞아요. 네, 그 쿠로시오 해류라고 대만하고 오키나와를 지나는 그 해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류를 타고 쭉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고대 때부터 항로로 활용되던 그런 바닷길이기 때문에 김대왕 일행도 자연스럽게 그 해류를 따라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맞아요. 안남국에 도착한 김대황 일행은 안남국 관부로 끌려갑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해적으로 오인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승상의 명을 받들었는데 당장 군대 위험을 갖춰 간첩인 너희 도적들의 목을 베겠다. 그분들이 이제 아까 승상의 명령을 받아서 죽이려고 이제 왔던 사람들처럼 그래도 해코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딱 등장합니다. 네,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해서 손짓으로 막 이제 제지를 시켜요. 그리고 나니까 관리들이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이분은 승상의 부인이거나 혹은 관리의 부인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 부인의 도움으로 이제 구출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안남국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관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남국에 표류해 있는 동안 이것저것 구경을 하게 된 김대황 일행. 야, 희한한 동물들도 하나. 저 무시고 아이고 저건 무슨 몸뚱아리가 집채만이 난 게 몇 개라. 가는 곳곳마다에는 제주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것들 천지였습니다. 이야, 무슨 염원디가 신고. 정말로 희한하네. 이 표류하거나 표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그 암묵적인 그런 관례처럼 되어 있었어요. 또 폭풍우를 만나면 어쩔까? 해적을 만나면 어쩔까? 좀 걱정이 됐는데. 갈 때 올 때 다 만나면 진짜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송환 절차를 담당했던 사람은 민간업자입니다. 그 민간업자 중에 대표는 선주였어요. 진건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애누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 걸렸네요, 잘못 걸렸죠. 당연히 이런 조건을 붙였을 겁니다. 그것도 과한 조건을.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귀국을 했을까요? 김대황 일행의 표류 사정을 들은 중국 온주부에서는 해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위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영파부와 상산현, 석파위, 고원산 등을 거치며 고향 제주를 향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라산이다. 우리 고향이신 한라산이다.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아신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장한철을 한양으로 보내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워낙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겠지만은 좀 가난하니까. 왜냐하면 그 조실 부모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셋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관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과거 시험 보러 또 다른 하구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김서일이라고 나오는데 예. 어떤 인물이에요? 김서일은 그 향시가 있을 때마다 그 장한철하고 같이 시험을 많이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모두들 들으시오. 머지않아 비바람이 몰아칠 진주니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오. 긴장들 하라 이란 말씀이요. 잠시 후 파도가 거세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마구는 고사하고 나이대로 오래밥이 됐고야 말겠구나. 모두들 진정하시오. 내가 일찍이 지도를 봤는데 서해에 외연도가 있었어. 아이고 이분이 내일 아침이면 거뜬히 외연도에 도착을 할 겁니다. 자, 보아하니 이 배도 이제야 새로 건조된 배 같으니 이 정도 풍랑을 거뜬하게 이겨낼 것이오. 자, 모두 정신 바짝 차리시오. 그렇게 표류하길 사흘 1770년 12월 28일 일행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표류 일주일째인 1771년 정월 초하루 저 멀리 배에서 내린 누군가가 다가오는데요. 너희들은 어느 지방이노 사람들이냐? 우리는 조선 사람들인데 제주에서 한양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곳에 표류하게 되었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자비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아이고. 하, 조선. 하하, 목숨이라도 살려달라. 어림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몽땅 내놔라.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이들이 만난 건 다름 아닌 일본 해적이었던 것. 그나마 있던 식량마저도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장한철 일행. 이들은 과연 이 섬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외적이 나타나요. 외적이 나타나서 밀감 몇 개 그렇게 건져나간 식량들. 것도 가져가 버리고 식량 있는 것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빈 털터리가 되면서 다 뺏기고. 그렇죠. 자, 근데 장한철 일행이 탈출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요? 일본 해적이 휩쓸고 간 뒤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장한철 일행. 얼마 후 멀리서 다시 한 척의 배가 다가오는데요. 잠시 후 장한철 일행이 있는 해안으로 올라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명나라 상인. 이 이성은 뭐라고 하는 건가? 당신들 어디 사람이요?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명나라 상인은 한자로 글을 써 물어오는데요. 우리는 조선 사람으로 이 바다를 표류하다 여기에 닿았는데 부디 자비를 베풀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명나라 상인의 도움으로 장한철 일행은 배를 얻어 타게 됩니다. 저건 한라산이다. 한라산. 장사를 마치고 중국으로 가던 길에 만난 한라산. 이대로라면 오늘 밤에는 우리 제주에 닿을 듯한데 여보게 한척이 저 명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를 제발 저 한라산이 보이는 곳까지 데려가 달라고 부탁 좀 해보시게. 아이고. 알았네.
명나라 상인의 도움으로 작은 배를 얻어 탄 장한철 일행. 한라산 서북쪽에 이르러서는 바람이 남풍으로 돌아 거꾸로 흑산도로 가고 맙니다. 고된 표류 생활에 지친 터라 모두 고향 제주에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이복의 한철이 과거고 뭐고 이제 우리 그만 제주로 가세. 자네하고 나하고 물귀신이 될 뻔한 게 어디 몇 번인가. 과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을. 나 이 길로 돌아가 어머님과 자식들 봐야겠네. 사나이 대장부, 가슴에 포부를 한번 품었으면 부딪혀보는 건 당연한 일. 난 과거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나 혼자만이라도 한양으로 가 과거를 보고야 말겠네. 결국 한철은 과거를 보기 위해 혼자 한양으로 올라가는데요. 때는 1771년 정월 19일이었습니다. 김서일은 이제 시험은 포기하겠다. 네, 돌아갔죠. 돌아가겠다 네. 했는데 장한철은 그리고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한데, 궁금한 게 그래서 과거 시험에는 합격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낙방합니다. 아. 네, 올라가는데 원래 그 진사는 속과에 해당이 되고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거든요. 4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하고 그 진사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제주 지질 특성상 이제 비가 오면 모두 땅으로 스미기 때문에 제주에 없었던 게 바로 논이었거든요. 그만큼 쌀이 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1900년대 초에 제주에서 물길을 뚫어서 논을 만들고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던 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중문의 천재원 폭포에 물을 끌어다가 논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소량이었지만 쌀도 생산이 됐고요. 그 이름은 아마도 최구석 선생님? 맞습니다. 최구석. 그러니까 제주인의 개척 정신을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생명의 물꼬를 튼 제주인 최구석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최구석이 만든 그 관계수로, 천지연 관계수로가 네.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여러 물문화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천재연 관계수로가 2005년도에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최구석이라고 하는 정말 선각자께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해서 거의 2km에 달하는 수로를 만들어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척을 한 그러한 곳이 바로 서귀포 천재연 폭포를 따라서 현재 컨벤션 센터가 있는 그 부분까지 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사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그 농업적 측면에서의 유산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되어서 2005년도에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제주에서 살기가 팍팍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 물을 이용해서 논농사라도 짓자. 그래서 제주의 논은 사실 이건 개척론입니다. 대개. 그 자체에서 물이 없어서 위에서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연 제1폭포 옆에 용천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 물을 끌고 가면 평지에다가 논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분이. 직문이 대정현에 소속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물 맞는 중문을 택한 거죠. 1906년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수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동원된 인부는 100명. 하지만 만만치 않은 난공사였습니다. 바위에 장작을 놓고 불을 지핀 후 오랫동안 바위를 가열시킵니다. 이제 그만 가열하시게. 자, 이제 거기다가 소주를 부으시게.
한껏 가열된 바위에 독한 소주를 붓고 다시 더욱 뜨겁게 가열한 다음 다시 한번 찬물을 붓습니다. 당시 채구석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온도차를 이용한 과학적인 공법이었는데요. 암석이 급격한 온도차를 이기지 못해 균열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지요. 자연이 내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정말 제주 선인들의 지혜가 자랑스러운데 아니 아까 김광종 그분이 만든 수로는 한 1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관계 수로는 얼마나 걸린 거예요? 만들기까지? 2번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이제 사실상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1차 공사는 이제 1905년부터 1908년까지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약 2km의 수로를 만듭니다. 2km. 이때에 그 흘러 간 물을 이용해서 이제 제주 컨벤션 센터 주변, 즉 성천리 지역에 이제 5만 평의 논을 만들죠. 이게 이제 1차로 해서 이제 만든 수로고, 그거를 이제 윗골 수로, 뭐 이렇게 이제 속칭 부르고 있고, 뒤이어서 이제 19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2차 공사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천재연 제2폭포에 있는 물을 이제 또 그 끌고 가기 위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됐죠. 이때의 수로의 길이는 한 1000m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1km. 예, 1km 정도. 그럼 총 3km인 거예요? 그렇죠. 두 수로가 합쳐지지 않고 이제 평행하게 1수로는 이렇게 내려가고 2수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두 갈래로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한 2만 평의 논이 만들어져서 총 이제 1, 2수로에서 만들어진 논이 한 7만 평 정도. 와. 보면은 물을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슬기롭게 사용했구나. 그렇죠. 이런 기록들도 있고 또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채구석이 만든 수로 덕분에 메마른 땅이 옥답으로 바뀌었고요. 또 그게 또 제주 사람들에게는 생명수가 되기도 했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폐에서 뭔가 비석을 세우자 하는 기적비가 공덕배 2개 있습니다. 지금 그 베린네에 가보면은 2개가 있는데, 일찍 세운 게 1957년에 다폐에서 이 권순명이라는 그날 한학자 글을 쓰는 양반한테 가서 이제 글 하나 지어 주십시오 한 게 지금 1957년 그 비석 뒷면의 내용입니다. 진시 씨, 국가보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인 중에 매달 한 분씩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알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분들을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또 해방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정말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펼쳤던 제주인 강평국 선생의 일대기와 임시정부 때 경호실장을 맡았던 문덕홍 선생의 항일운동 이야기까지 만나보시죠. 태양이 사람 걸음걸음 그 힘으로 일어나 우리들 사는 이 땅 위에서 꽃을 피우자. 와, 근데 저기 영상 속에 저 풋풋한 소녀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지금 오른쪽에는 고수선 선생님을 재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강평국 선생님이신 것 같고요. 이 지금 왼쪽에는요, 최정숙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죠? 제주에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딱 가운데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이분, 강평국 선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고 싶은데, 이런 천진한 소녀들이 어떻게 하다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 싶어요. 강평국 선생이 1900년생이잖아요. 1914년 3월에 졸업을 합니다. 네. 졸업을 하고 거칠 것 없이 바다를 건너요. 자,
어디 육주로? 예. 일본으로 그 육주로. 당시에 서울에 지금의 경기여고인데 당시에는 관립 경성고등보통여학교라고 했거든요. 이 경기여고로 유학을 갑니다. 졸업을 할 때 6명이 졸업을 신성여학교에서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최정숙 선생과 고수선 선생도 경성여고부에서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 가서 터를 잡은 분이 강평국 선생이세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19년, 바로 김이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당시 단짝이면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함께 다녔던 최정숙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강평국. 하지만 이들은 곧 일본 경찰에 의해 쫓기게 되는데요. 아이 조센진 년들 어디로 도망친 거야? 집요하게 강평국의 뒤를 쫓던 일본 경찰. 평국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뭐야 이거? 여기 어떤 조생긴 년 뛰어들어오는 거 못 봤어? 저는 잘 보시다시피 저는 막 혼례를 마치고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년 보면 바로 신고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학교는 이제 폐쇄를 시켜버린 거죠. 학생들은 어쩌겠어요. 그 시간에 이제 움직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손도끼로 이제 대문을 부수고 탑골공원으로 이제 다 뛰쳐나가는 거죠. 최정숙 선생은 3.1 시위 때 붙잡히죠. 붙잡혔잖아요. 근데 강평국 선생은 붙잡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까 그처럼 변장해가지고 심벌로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학생들도 그렇고 여성들의 머리가 올림머리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 일본 말로 뭐 히사시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강평국 선생이 그 병풍 뒤에 숨어서 이제 이렇게 머리에 올렸다 하는 걸 그러한 기지를 발휘해서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경성 여고부 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아니 근데 차림새가 우리나라 요고생이 아니라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예전에 기녀 같은 느낌도 살짝 나긴 하거든요. 그 1919년 3월 5일자 오사카 신문에 이게 조선 여학생들의 행진이라고 해서 나왔대요. 그 당시에는 경성여고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경성여고부 학생들이다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역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만세 시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없네 근데 3월 1일 당일날 태극기 가져갈 정도로 태극기를 만든 제작까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뭐 1일날만 이랬지 다음 날서부터는 태극기들이 그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일장기에다가 그냥 일장기 그 색깔만 그 아까 얘기한 그 사괴를 놓고 가운데 그 붉은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하면 태극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태극기를 만들어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저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독립의 상징이 태극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자체가 그 국가 나라의 국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하겠다. 아까 불원복이라는 우리 한자도 보았잖아요. 머지않아 이제 국권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그 태극기를 흔드는 것 자체로 표방이 된 것이겠죠.
이번에는 또 어떤 제주의 독립 역사를 만나보는 건가요? 제가 사진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사진. 혹시 이 사진 속 인물들이 누구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아, 저도 알죠. 저 한 분씩 맞춰볼까요? 네. 이 아래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셨던 김구 선생님. 맞아요. 왜?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폭탄 던지신 예. 윤봉길 의사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쉽네 이거. 응.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혹시 이분들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분도 한 분씩. 저 앉아 계신 분 제가 맞출게요. 저 김구 선생님. 자, 왜요? 이거 잠깐 이게 사실은 이게 가족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정답을 알려주시라는 거죠? 누구예요? 정답은 임시정부 비밀요원이자 김구 주석님의 경호실장이셨던 문덕홍 애국지사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제주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 어디예요? 그 한림은 옹포. 옹포에서 태어났어요. 1902년 이분이 1940년에 이제 임시정부와 관계를 맺고 1945년 진공작전 한미 공조에서 이루어졌던 국내 진공작전 사전 공작에 비밀요원으로 이렇게 5월에 투입이 되었다가 결국은 갇혀가지고 옥중에서 해방을 맞으신 분입니다. 1920년경에 그 일본인 소유의 그 배의 선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많아서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자꾸 싸움을 일으키니까 일본 경찰들은 이 한국인들만 잡아가고 그렇게 못 살게 구니까 그거를 반감을 사서 탈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광복운동을 독립운동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탈출에 성공해서 그때부터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이 항일운동의 길을 걷게 되신 분입니다. 동지들, 이제 광복된 조국을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이끄는 데에 사력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네. 광복이 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조국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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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전에 앞서 필승을 다지면서 김구 주석은 요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 문덕홍 역시 김구 주석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남깁니다. 당시 김구 주석은 사진에 인별이라는 제목으로 문덕홍 동지는 부양공작을 담당, 출발시 기념, 민국 27년 5월 9일 중경에서라는 글귀를 적어줍니다. 대대적인 국내 진공 작전에 앞서 국내 잠입을 시도하는 광복군. 문덕홍 역시 이때 비밀 공작원으로 국내에 특파됩니다. 국내로 잠입하기 위해 문덕홍은 먼저 청도와 대련 등지에서 한 달 동안 선원으로 가장해 생활합니다. 이후 국내행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삼엄한 일본의 단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를 피해 잠시 자리를 뜬 문덕홍. 그리곤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밀 요원임을 알리는 김구 주석의 증표였습니다. 신원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문덕홍은 가지고 있던 증표를 버리고 말죠. 자식, 이거 독립군 나부랭이 아니야 이거? 끌고 가! 아니나 다를까 국내 도착 후 일본 경찰은 삼엄한 검문을 실시하는데요. 다행히 김구 주석의 증표를 없앤 문덕홍은 그 자리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인 1945년 8월 국내로 잠입해 활동하던 문덕홍의 정체가 발각되고 일본 경찰은 문덕홍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결국 문덕홍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게 되죠. 나쁜 놈 새끼. 빨리 불어라. 그동안 광복군한테 넘겨준 정보가 뭐뭐인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도 이 조센징 새끼가. 그로부터 며칠 후 라디오에서는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의 내용을 담은 종전 명령서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은 패망했고 조선은 광복을 맞이한 거죠. 조국의 광복과 함께 복역 중이던 문덕궁 역시 석방됩니다. 더불어 8월 20일쯤으로 계획되었던 국내 진공작전도 여기에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진실 씨는 6.25 전쟁 주역이 또 제주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혹시 오늘 그분 얘기하시려고 하시나?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까요? 자, 아, 이건데 네. 이 하나가 방위 훈장이고 가운데 게 을지무공 훈장, 마지막 게 미국 은성 훈장이에요. 아, 은성훈장. 혹시 강승우 중위님 아니세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 이 근처거든요. 명예도로도 있고 또 동상도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강승우 중위 고향이 정확히 제주 어딘 거예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51번지에서 아버님 태어났었습니다. 성산읍 시흥리요? 네, 네. 그럼 몇 년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1930년 12월 23일생입니다. 그리고 입대는 또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입대는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아주 격분한 나머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싶어서 군에 자원 입대한 게 1950년 제가 알기로는 8월 1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1951년 6월에 보병학교 지금 말하는 갑종 7기로 입교를 해서 12월 8일 날 졸업을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인관을 받아가지고 제9사단 30년대 1대대 소대장으로 임관 배속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마주한 적과의 대치. 낙엽처럼 떨어지는 전우들의 시체. 30연대 대원들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는데 이들 속에는 백마고지 사수의 주역인 오규봉 하사, 안영권 하사, 그리고 이들을 이끌었던 오늘의 주인공 제주인 강승우 소위가 있었습니다. 젠장이 빌어먹을 놈의 중공군들! 그래도 어림없어야! 우리는 죽어도 이 백마고지에서 죽고 살아도 이 백마고지에서 산다! 백마고지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다! 사력을 다해 사수하라! 사태는 점점 더 악화돼가고 더 이상의 병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강승우 소위는 부하 2명과 함께 6탄 공격을 결심합니다. 알아서 모아서 우리가 이번 전투를 끝내야 해. 맞습니다. 저 우라질 놈의 중기관 쪽을 깨부수지 않는 한 지금껏 죽어가는 우리 전우들 죽어서 다시 볼 면목 없습니다. 야, 앞으로 돌진한다! 적의 기관총 자동화 진지를 향해 6탄으로 돌진하는 강승우 소위와 안영권, 오규봉 하사. 호국으로 적의 중기관총 진지 7m 앞까지 전진한 강승우 소위. 수류탄을 던지는 순간 오른팔에 날아와 박힌 총알. 순간 옆에 있던 안영권 하사가 떨어진 수류탄을 재빨리 낚아챈 후 적의 진지를 향해 던집니다.
당시 14,000여 명의 적 사상자를 냄과 동시에 아군 역시 부상자만도 2,500명 정도에 달했고요. 전사자까지 합치면 총 3,500여 명의 안타까운 아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규봉, 안영건 하사, 그리고 강승우 소위 역시 온몸에 기관 총알이 박힌 채 전사했습니다. 강승우 등등 아까 6탄 3용사가 점령을 했는데 계속 확보를 했어요. 그 후도 중공군이 계속 한 3일간 15일까지 계속 들어왔지만은 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철원읍이 우리 땅이 되고 철원 평야도 우리 땅이 되고 포천 연천도 방어가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백마고지 그래서 뭐 동상을 괜히 세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세워드리는 거예요. 와, 정말 제주의 자연은 언제 어디 가서 봐도 이국적이다, 아름답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 제주라고 하잖아요. 천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낸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그 세상에 또 널리 알린 분이 계시죠? 혹시 부종 휴 선생님이요? 맞아요. 그 경이롭고 아름다운 제주 자연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알린 그리고 세계자연 유산 반열에 올리신 제주인 부종유 선생의 이야기 만나보실게요. 아니, 성이 부씨예요. 그럼 완전 제주분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부종유 선생님은 1926년 구자읍 세화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5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으로 내려와서 김영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하셨는데 그래서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파이프 담배를 든 모습이 당시 제주 사람들에게는 모던 보이이자 그다음 낭만파 선생님, 진짜 자연인의 그런 모습으로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잘생기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파이프 든 그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좀 마르시고, 네, 진짜 야인 같은 그런 이미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종유 선생님을 얘기할 때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교사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굴 탐험가, 그리고 식물도 연구하시고, 산악인이시고, 제주 자연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직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십잡사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만장굴하면 부종유 선생님, 부종유 선생님 하면 만장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 구자읍 일대는 원래부터 그 용암동굴이 많은 지형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실체가 잘 밝혀지지 않았고요. 부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목표하던 철학이 교실 안의 지식보다 살아있는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런 부종유 선생님께서 그런 그 현장학습 같은 걸 많이 좀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라산 가서 1박 2일 하고 이런 것들도 아까 직접. 성각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 안의 지식보다는 네, 맞아요. 밖에 나가서 어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탐험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자, 어떻게 탐험했을지 또 관련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야기 제주사 재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당시 김영 국민학교 교사였던 부종유 선생은 꼬마 탐험대를 이끌고 굴 탐사에 나섭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굴 속. 변변한 신발 하나 없던 시절 탐험대는 집신을 신고 동굴 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힘들고 못 가겠어요. 설상가상으로 횃불을 밝힐 석유마저 쏟아져 바닥이 나버렸는데요. 하지만 시작하면 포기할 줄을 몰랐던 부종유 선생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와 꼬마 탐험대의 탐사는 밤까지 이어졌는데요. 얼마를 더 갔을까? 그래. 1년 넘는 시간 동안 5차례에 걸친 긴 탐사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잘해냈어. 어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만장굴 외에도 수상굴을 또 발견을 하셨는데 수상굴 발견 당시에는
아침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한 끼도 먹지 않으면서 또 탐사를 완료를 했대요. 그래서 이 탐사를 끝내겠다는 이 집념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주변 분들은 제주 자연에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광인이네, 진짜 광인. 당시 만장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부정유 선생님의 삶과 깊이 관련이 돼 있는데요. 바로 만장굴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굴 결혼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만장굴로 쏠리게 됐는데요. 당시 1967년 비공식 그 개방 당시에 127명에 불과하던 탐방객 수가 1975년에는 11만 명, 그리고 1989년에는 1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게 아마 제주 관광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유 선생님이 한라산을 등반한 횟수가 한 360여 차례가. 한라산에 대한 애정이 한라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 지도 하나만 들고 정상까지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그 등반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장 많은 한라산 코스를 또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주도지에 이 한라산 탐방 코스 10개를 또 소개를 했는데, 이 10개 코스는 그마다 또 독특한 매력들이 있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2002년도에 생물권 보전 지역을 시작으로 아시는 세계 자연유산 2007년도, 2010년도에 세계 지질공원까지 전 세계에서 제주 자연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물려주신 그 소중한 그런 자산을 우리가 또 후배에게 잘 물려줘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제주 사름, 제주 사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난 방송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이렇게 몰아서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오늘 보여드린 내용 말고도 더 많은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이런 제주 이야기를 또 계속 듣다 보니까 제주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높아지고, 내가 살고 있는 제주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더 제주를 사랑하게 됐어요. 네. 자,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도 스페셜로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